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 우리는 왜 죽는가는 200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벤키 라마크리슈난의 책입니다. 박문호 박사님이 두 번, 세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소개를 하셨고요. 노화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만약 이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에만 간단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생물학의 발전은 항노화 산업의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래도록 건강과 장수의 비결로 꼽혔던 조언을 철저히 검증해 주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다. 운동과 수면은 인슐린 감수성, 근육량, 미토콘드리아 기능, 혈압, 스트레스, 치매 위험 등 무수한 노화 관련 인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아직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항노화제보다 효과가 좋고 돈 한 푼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전혀 없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생물학을 다룬 책들이 있는데 이를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항노화 스타트업을 출범해 상당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자나 과학자가 쓴 책과 그런 범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 내 책은 후자에 속한다. 전자의 책이 아마도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노화의 종말을 말하는 듯 하고요. 이 책은 예전에 다룬 바가 있었는데 역시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아무래도 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쓴 책이라서 종종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에 대한 벤키 라마크리슈난의 부정적인 시각은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처럼 분자 생물학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서서 현재 우리가 노화와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할 시점일 것이다. 먼저 이 책은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노화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노화란 손상과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를 구성하는 분자와 세포의 화학적 손상이 축적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 단락이요. 노화의 많은 부분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의 생성과 파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단락에 DNA의 변화로 인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 암과 노화의 근본 원인이다. 사실 인간 모두는 최초의 한 개의 조상세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정보, 즉 유전자가 전달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것은 단백질이다. 여기에 생로병사의 진행이 달려있다. 그러나 어쨌든 정보 자체는 성공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정보 자체가 전달되고 나면 그 개체가 노화하고 소멸하는 것은 자연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화란 세포와 DNA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손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대표적이죠. 나무는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0년, 3000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드라, 불사 해파리 같은 생물종들도 어느 정도 그 신체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살펴보았던 노화의 종말에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주장을 상기해 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다양한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노화는 DNA 손상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손상된 DNA를 수선하는 것이 SALT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SALT 단백질을 자극하는 것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화합물입니다. 레드와인 등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벤키 라마크리슈난의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시르투인 옹호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과렌티 연구실 시절 싱클레어와 함께 일했던 브라이언 케네디와 매트 캐벌레인도 반대 입장이었다. 연구 결과 초기 소견과 달리 썰2를 제거한 효모세포에게 열량을 제한하자 수명이 훨씬 길어졌던 것이다. 두 가지 요소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다. 연구 결과는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주장과 반대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서투인과 레스베라트롤의 연관성조차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연구를 계속해 레스베라트롤이 썰트1에 미치는 영향이 활성화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한 형광 분자 때문에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이 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활성 증가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즉 레스베라트롤이 썰트1에 영향을 미치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험에서
레스베라트롤은 효모의 수명은 물론 썰투 활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트윈에 대한 의심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서투인과 레스베라트롤과의 연관성조차 확실하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레스베라트롤뿐만 아니라 커큐민, 그다음에 녹차 추출물 등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미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썰투인 혹은 시르투인에 대한 확신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나머지 유전자 구성이 그대로라면 선충과 파리에서 썰투를 아무리 과잉 생산해도 수명이 길어지지 않음을 확실히 입증했다. 시르투인이 수명을 연장하리라는 기대는 김이 빠지고 말았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는 과학자로서 여전히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류 과학계는 오래전부터 레스베라트롤을 평가절하했지만 싱클레어는 여전히 그 효과를 확신한다. 링크드인에 쓴 에세이에서 그는 일단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내숭을 떤 후 자신은 매일 레스베라트롤, 메트포민, NMN을 복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설명했던 이 물질들 중 어떤 것도 수명을 연장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이 썰투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토르, 타게로브, 라파마이신에 대해서는 저자의 좀 더 호의적인 시각이 눈에 띕니다. 과렌티 연구실에서 시르투인 연구를 개척했던 케네디와 캐벌레인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두 사람은 현재 시르투인 연구를 완전히 접고 토르 경로와 라파마이신의 영향 등 노화 연구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과학자로서 현존 인물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은 토르 발견을 이끌었던 마이클 홀이다. 15년 전 한동안 토르와 노화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화 학회에 나가보니 열정이 확 수그러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난장판이더군요. 대중과학이 난무하고 시간의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기꾼들이 어정거렸죠. 토르에 결함이 생기거나 라파마이신으로 토르를 억제하면 수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토르는 영양소가 충분할 때 세포 속에서 일련의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해 세포 증식을 조절한다. 홀 연구팀은 라파마이신이 존재하거나 토르에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들은 영양소가 충분할 때도 형태적으로 굶주린 듯 보이고 증식이 중단됨을 입증했다. 토르가 허용해주지 않으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시작할 수 없고 따라서 증식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르는 활성효소라는 단백질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활성효소는 종종 스위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요사이 간헐적 단식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열량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토르가 여러 스위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자가포식, 오토파지 이것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상된 단백질 같은 것들을 리소좀으로 가져가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식으로 세포를 정상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량 제한 없이도 라파마이신을 투여하기만 하면 토르가 억제되면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토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열량을 제한하면 영양소가 줄어든다. 토르는 이를 감지하고 단백질 합성과 기타 성장 관련 경로의 스위치를 내리는 동시에 자가포식을 촉진한다. 앞에서 보았듯 단백질 합성 조절과 자가포식을 통해 손상된 단백질과 기타 구조물을 청소하는 것은 세포의 정상 작동은 물론 전반적인 노화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열량 제한과 수명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라파마이신을 사용해서 토르를 억제하기만 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라파마이신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결핵의 질병 부담이 크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파마이신은 여전히 기적의 신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라파마이신이나 다른 토르 억제제 역시 저용량 또는 간헐적 투여 시에는 심각한 문제 없이 대부분 유익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노화를 막기 위해 사용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서투인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호의적인 관점을 이 토르 경로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르 경로 말고 IGF 경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IGF-1의 경로의 끝에 다프16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IGF-1 경로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다프16이 핵 속으로 들어가 수명을 늘리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GF 경로에 작동한다고 보는 약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뇨병에 쓰이고 있는 메트포민입니다. 그러나 이 토르에 대한 라파마이신의 작용과는 다르게 이 IGF 경로에 대한 메트포민의 작용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메트포민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트포민은 아주 초기에 투여하면 선충의 수명을 연장했지만 나이 들어 투여하면 매우 강한 독성을 보이고 오히려 수명을 단축했다. 또한 메트포민은 노화 관련 질환에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생각되는 운동의 건강 이익을 약화시킨다. 메트포민이 장수에 관련되는지는 현재까지 전혀 분명치 않다. 그 효과는 토르 경로를 억제하는 라파마이신처럼 강력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IGF-1 경로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지만 이 토르와 라파마이신의 관계처럼 확실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GF-1과 메트포민의 관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망한 항노화 연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다루어야 하는데 먼저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7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고 한다. 헌혈을 해도 불과 몇 주 만에 새로운 혈액세포가 만들어져 혈액을 보충한다. 다른 장기는 재생 속도가 조금 느리다. 대부분의 세포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재생이 되는데 이 조직 재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다. 대부분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정해진 횟수만 분열할 수 있지만 줄기세포는 조직을 재생하는 데 필요하므로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줄기세포는 더 많은 줄기세포를 만드는 임무와 조직을 재생하는 임무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 노화한 조직을 재생하는 데 특화된 세포들 바로 줄기세포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도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줄기세포는 이미 와딩턴의 산에서 상당히 낮은 곳까지 굴러내려가 몇 가지 유형의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초기 배아의 안쪽에 있는 만능성 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세포로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배아 줄기세포의 원천은 어쨌든 배아이고 거기에는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줄기세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유도 만능 줄기세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자생물학자들은 전사인자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로서 어떤 유전자를 얼마나 켜고 끌 것인지 결정한다. 그래서 이 전사인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에는 활성 전사인자가 많으며 그중 일부는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세포를 줄기세포처럼 만들 수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 없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배아줄기세포가 상당히 많은 전사인자를 발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정상세포에서 이 인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성화하면 줄기세포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다양한 조합으로 전사인자를 실험한 끝에 그들은 4가지 전사인자만 있으면 성체 섬유모 세포를 만능성 세포로 바꿀 수 있음을 발견했다. 야마나카의 연구 덕에 우리는 더 이상 만능성 세포를 만들기 위해 배아에서 세포를 추출할 필요가 없다. 성체 세포로도 얼마든지 만능성 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지게 됩니다.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 세포를 완전히 재프로그램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고 새로운 조직으로 분화시킬 때는 기형종 같은 종양이 잘 생긴다. 그 이유는 야마나카 인자들이 정확히 정상 발달 과정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마나카 인자는 이런 위험이 있으므로 세포를 아주 짧게 노출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면 세포는 모든 과정을 되돌아가 만능 줄기세포가 되는 대신에 발달 과정의 일부만 되돌아가 조직이 유래한 특화된 줄기세포로 변한다. 이렇듯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전환만으로도 조직을 다시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서투인을 주장하던 데이비드 싱클레어도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연구에 뛰어들었고요. 토르와 라파마이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 분야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는 세포를 재프로그램해 노화를 역전시키려는 시도다.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데 전문성을 갖춘 많은 회사가 항노화 유행에 편승했다. 책에서는 노화를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여러 주장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항노화 산업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인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뇌만 냉동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했을 때 그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뇌의 모든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저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뉴런 하나하나가 컴퓨터 회로의 트랜지스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가여울 정도로 순진한 생각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강조했다. 뇌 세포 하나하나는 매 순간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그 프로그램조차 끊임없이 변한다. 각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세포가 다른 세포와 맺는 관계 또한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신체가 없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뇌와 전혀 다르다. 뇌 속은 물론 신체 다른 부위에서 전달된 수많은 화학 물질에도 반응한다. 뇌는 계산하는 장기이지만 특정한 순간에 그것을 재구성하려면 뉴런 사이의 연결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뉴런의 생물학적 상태를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 과학자인 오브리 드 그레이가 제시하는 공학적 노화 방지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쇠 세포를 제거하고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를 예방하고 텔로미어 연장 기전을 없애고 줄기세포를 조작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컴퓨터 공학자, 물리학 출신 학자들이 생물학에 보이는 오만함 혹은 나이브한 접근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드 그레이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정확히 지적할 정도로 생물학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에게 보이는 특징적인 오만함을 내비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터무니없이 낙관한다. 노화 과학을 이끄는 28명의 학자들이 그의 주장에 대해 신랄한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생각이 무르익거나 타당하지 않아 연구는 물론 논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그가 제안한 전략 중 단 한 가지도 수명을 늘린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테라노스 사기극에 대한 책 배드블러드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성공한 투자자 기업가들이 이사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IT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으나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감시라던가 어떤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죠. 마찬가지의 문제가 노화 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화와 수명 연장에 중점을 두는 생명공학 회사는 700개가 넘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00억 달러가 넘는다. 몇몇 회사는 설립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단 한 개의 제품도 내놓지 못했다. 기능식품을 팔아 매출을 유지하는 회사도 많다. 이런 보충제는 FDA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무작위 임상시험이 수행된 적도 없다. 많은 기업이 유명한 과학자를 고문으로 두고 있다. 늙었다는 것 외에는 노화에 특별히 전문성이 없는 몇몇 노벨상 수상자의 이름도 올라있다. 컴퓨터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생물학을 좀 단순하게 보는 것, 그리고 정보로 단순한 것들로 환원시켜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첨단기술 갑부들은 특히 그렇다. 이들은 대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돈을 벌었다. 순식간에 금융거래를 수행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화 역시 생명의 암호를 해킹해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학적 문제라고 믿어버린다. 첨단 기술 갑부들이 빠른 시일 내에 노화를 완치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많은 과학자가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이다. 이제 진정 뛰어난 과학자 중 많은 수가 자기 회사를 통해 또는 직원이나 자문 자격으로 노화 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중 일부가 자신의 발견이나 자기 회사의 전망을 끊임없이 선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자기 말을 믿는지 의문이 든다. 앞에 놓인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 책에서 한 30% 정도의 내용을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일부 스킵하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전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